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 역시 새 정부가 5개년 계획으로 꼽은 중요한 과제입니다. 5세 이하 아동수당 지급, 노후소득 보장 강화 등 포용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우선 강력한 저출산 대책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5세 이하 아동에 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당장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아빠 육아휴직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결혼과 출산의 친화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교육의 공공성은 더 강화됩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전액 국고로 지원하고 현재 20%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진학률도 40%까지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202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대학생이 체감할 수 있는 등록금 부담 경감 대책도 추진됩니다.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국가의 책임도 강조됩니다. 국가적 재난관리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화학물질 등록 의무화, 미세먼지 감축 노력 등 생활안전도 강화해 나갑니다.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향후 30만 원까지 상향 지급하고 노인의 일자리 수도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 17만 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 맞춤형 전세자금, 주택구입자금 지원도 강조됩니다. 보육과 교육, 안전과 건강, 노후까지. 포용적, 적극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마련할 재원 규모는 77조 4천억 원입니다. 5개년 계획의 전체 178조 원의 지출 계획 중 43%로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로 발돋움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더불어 잘 사는 경제 구조를 만들어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이 가능하도록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은 박진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정부는 저성장, 일자리 부족, 사회적 불평등 등 한국 경제가 직면한 문제 해결책으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고 고용의 질을 높이는 이른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일자리 전략을 펴나가는 한편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일자리 창출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갑을관계 개선에 강력한 의지를 담았습니다. 갑의 횡포에 맞서 을을 위한 길을 가겠다는 뜻을 담은 을지로위원회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격상하는 것은 물론 대기업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는 다중대표 소송제와 전자투표제를 내년까지 도입하고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합니다.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를 만들고 편법적 지배력 강화, 부당한 경영승계를 막겠다는 겁니다. 또 공공기관 이사회에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동이사제와 소비자 분야에서 집단 소송제를 내년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정책도 제시했는데 교통통신비 절감 분야가 눈에 띕니다. 법 개정으로 내년에 광역교통청을 신설해 광역 알뜰 교통카드 도입 등 교통비와 출퇴근 시간을 절감하고 대중교통 낙후 지역에는 공공형 택시를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자금 조달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약속어음 제도를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글로벌 강소기업과 히든 기업을 1,200개 육성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 방안도 내놨습니다. 연합뉴스TV 박진영입니다. 새 정부가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에는 천문학적인 돈이 듭니다.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국정과제 자체만큼 중요한데 자연스러운 세수 증가와 세출 절감으로 87% 이상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부자 증세로 조달될 전망입니다. 김종수 기자입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드는 돈은 5년간 178조 원, 올해 나라 살림의 44%가 넘습니다. 23조 원 넘게 드는 기초 장애인 연금 인상 말고도 월 10만 원 아동수당, 공무원 17만 명 채용처럼 5조 원 넘게 드는 과제도 한두 개가 아닙니다. 정부는 세출 절감으로 95조 원, 세입 확대로 82조 6천억 원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는 만만치 않은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진행 중인 사업을 없애거나 줄여 연평균 12조 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고 자칫 이미 들어간 돈을 날리는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연평균 15조 원 이상 국세 수입 확대도 경기 사정, 세원 발굴 등 여러 변수가 있습니다. 세수가 작년에 24조 원 넘게 늘었고 올해도 호조세지만 과거엔 오히려 줄어든 적도 있습니다. 부자 증세가 고려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대기업 비과세 감면 정비와 금융사들을 통한 부가세 대리납부제, 대주주 주식양도 차익 과세 확대와 상속 증여세 자진 신고 공제율 축소 등이 대표적입니다. 세율 인상 카드도 완전히 접지 않았습니다. 각각 40%, 22%인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도 재원 조달 필요성과 실효세 부담을 감안해 인상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정부의 부자 증세안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김종수입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성장 잠재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확대하는 생산적 금융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 취임식에서 부채 확대로 단계적인 호황을 유도하는 소비적 금융은 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생산적 금융 추진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금융이 문제라는 세간의 지적에서 벗어나기 위해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태도로 현장과 소통을 강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시각에서 살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지 않고 여행 같은 여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내는 백수 청년층들이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기준 미취업 청년층은 147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 여가 활동으로 시간을 보낸 청년층은 7만 3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나 늘었습니다. 또 같은 기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청년층도 25만 6천 명으로 전체 미취업 청년층의 17%를 차지했습니다. 고용시장 한파로 청년들이 첫 직장을 구할 때까지 기간이 점차 길어져 평균 1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종학교 졸업이나 중퇴 뒤 임금 근로자로 취업한 경우 첫 취업까지 걸린 시간은 11.6개월로 1년 전보다 0.4개월 길어졌습니다. 또 미취업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도 44.4%로 1.2%포인트 늘었습니다. 하지만 취업에 성공해도 62.2%는 적성이나 근무 조건이 맞지 않아 첫 직장을 그만두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년들이 첫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월 150만 원 미만이 전체의 54.3%를 차지했습니다. 공무원의 실질 평균 연봉이 8,853만 원으로 전체 근로자 중 상위 7%에 해당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공무원 1명을 유지하는 데 연간 지출되는 비용이 평균 1억 799만 원인데 사회보험료 등 비현금용 비용을 빼면 현금으로 받는 연비용은 9,591만 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퇴직금 738만 원을 제외하면 공무원이 한 해 받는 실질 평균 연봉이 8,853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납세자연맹은 이는 연말정산을 하는 전체 근로자의 상위 7.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하림그룹의 직권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첫 대기업 집단조사인데요. 재벌개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내부 자료에서 부당 지원 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상조 공정위 체제에서 첫 대기업 집단 조사입니다. 하림그룹은 일감 몰아주기와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이 5년 전 아들 준영 씨에게 계열사 올품의 지분을 물려준 뒤 내부 일감 몰아주기로 올품을 급성장시켰다는 의혹입니다. 올품은 자산 규모 10조 5천억 원인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있는 회사입니다. 김 회장은 올품 지분을 물려주면서 100억 원대의 증여세를 냈는데 당시 자산 규모를 감안해도 너무 적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공정위가 하림그룹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하면서 대기업 집단 전반에 걸친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주로 프랜차이즈 업계의 불공정 거래에 집중하던 공정위가 이번 조사를 신호탄으로 재벌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공정위는 45개 대기업 집단 계열사의 내부 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상당수 집단의 부당 지원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 5번째 공장을 다음 달부터 가동하고 경쟁력 회복에 나섭니다. 하지만 최근 사드 보복으로 중국 판매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새로운 공장이 연착륙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다음 달 가동을 앞둔 현대자동차의 중국 충칭 공장입니다. 연간 30만 대를 생산할 수 있는 이 공장은 현대차의 5번째 중국 공장으로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지 2년여 만에 완공 예정입니다. 이로써 현대차는 베이징 123 공장과 창저우 공장을 포함해 중국에서 총 165만 대의 생산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특히 충칭은 중국 내륙에 위치해 있어 개발이 한창인 중서부 시장 공략에 이점이 있습니다. 급증하는 중국 중서부 지역 자동차 수요에 대응하고 SUV 차급을 공략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이처럼 현대차가 공장까지 늘려가며 글로벌 최대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서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사드 보복으로 인해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중국 시장 판매량은 지난해에 비해 반토막이 났습니다. 사드 여파에 따른 판매 부진이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충칭 공장의 가동은 오히려 재고량만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충칭 공장 가동 효과를 기대했던 중국 내 500여 개의 한국 부품 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이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 출장길에 오른 가운데 현대차가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 오늘도 안희경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얼마 전 핫키워드 시간에 최저임금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1차 전원회의를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 확정된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올해보다 꽤 많이 오른 수준인데요. 그렇습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6,470원이었으니까요. 1,060원, 그러니까 16.4%가 오른 수준인데요. 올해 인상폭 7.3%보다 2배 이상이 높고 17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급진적인 정책이잖아요. 그래서인지 최저임금이 확정되기까지 정재계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에 대한 이 전원회의가 무려 10일차까지 열린 건데요. 그 전까지도 재계와 노동계에서 각각 서로 다른 입장을 발표하면서 진통을 겪었었죠. 그래서 정부는 노사정위원 각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를 만들어서 이 합의를 이끌어내려고 했었는데요. 이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이 최종 수정안으로 각각 7,530원과 7,300원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측안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시각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17일 각 시민단체들에서 다양한 반응을 내놨었는데요. 먼저 내년도 최저임금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대표적인 보수 성향 시민단체죠. 바른사회 시민회의는요, 중소기업의 인력 감축과 소상공인 영세업체의 폐업이 불보듯 뻔하다면서 아파트 경비원 등 최저임금 종사자의 대량 실업과 더불어서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기회 박탈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주로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는 보수적인 시민단체의 경우에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겪을 수 있는 피해를 가장 우려하는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이 오르면 당장 구입된 수입에서 지출되는 인건비가 더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반면 노동자들의 입장을 주로 대변하는 진보 성향의 단체는요, 오히려 보수 단체의 시각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요. 참여연대의 경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최저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겠느냐는 물음이 나오는 게 재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약자 간의 갈등을 조장한 탓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정부가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본사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제재해서 임금 지급 능력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고요. 더불어서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장시간 노동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정말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다양한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서 침체되어 있는 우리나라 경제를 바꿀 수 있다면 참으로 긍정적일 텐데 한동안은 성장통을 겪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사용자 위주의 시민단체들이 주장했던 경영 여건이 열악한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들이 당장 겪을 수 있는 이 경제적 타격인데요. 시간당 1,000원 이상을 더 지급하는 게 사실상 실제로 쉬운 일은 아니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오히려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자구책을 마련해 해결할 수도 있는 문제겠지만 당장 내년에 임금 인상으로 영세업자들이 겪을 타격은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없나요?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정부는 지난 16일 제1차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정부가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인 7.4%를 넘는 초과 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또한 이달 말부터 저렴한 수수료를 내는 영세 중소가맹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서 전체 상가임대차 계약의 90% 이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산 보증금을 올리고요. 현행 9%인 보증금, 임대료의 인상률 상한도 낮출 계획이라는 거죠.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은 재정이 투입될 것 같은데 책정된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요? 공식 발표에 따르면 향후 5년 동안 4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예산으로 모든 영세 상공인들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서요. 여전히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거나 혹은 변화가 시작된 다른 나라의 사례는 없나요? 네, 우선 미국의 경우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4년 시애틀에서 대형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들을 중심으로 근로자들이 시간당 임금 15달러를 주장해서 최저임금 인상이 통과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올해까지 총 19개 주가 최저임금을 인상했고요. 뉴욕 등 3개 주는 이 시급 7.25달러에서 최고 11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3,260원까지 임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인상안이 통과되기까지 미국에선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말 다양한 연구 결과가 쏟아져 나왔었는데요. 미 연방준비제도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연구 결과에서는요. 샌프란시스코의 최저임금 인상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의 임금 상승이 소비 지출의 확대로 나타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박차를 가하기도 했었죠. 네, 제대로 시행만 된다면 소비가 늘어나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또 고용률도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여전히 현격한 온도차를 보이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증세 없이도 영세업자들에 대한 추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입니다. 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상호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지 않고 무조건 밀어붙이면 역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이겠네요. 수많은 진통 끝에 탄생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부디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서 경제 활성화 포문을 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안혜경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